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게 된 김명주 세무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매년 만나보고 뵙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가가치세 활용하는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세무사랑 프로로 부가세 신고까지 해서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자, 우선은 이 세무사랑 활용 레시피 목차를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할 거는 이제 계정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 겁니다. 계정세법 올해는 뭐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는 그러한 항목들은 뭐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내용들 간략하게 부가가치세법을 위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1은 신고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순서로 해야지 업무가 효율적으로 좀 진행이 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홈택스에서 대부분 자료를 수집을 할 텐데, 그 외에도 종이세금 계산서나 홈택스에서 수취하지 못하는 그러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래처로부터 자료 수집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업무 순서하고 자료 수집하는 그러한 절차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렇게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하게 되겠죠. 부가가치세라는 게 회계라는 세상과 가장 밀접한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표 입력을 할 때는 일반 전표 입력하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든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프로그램 상으로 보면 거기서부터 부가가치세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고려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연관이 된 것들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관여가 안 되는 것들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거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프로그램 활용하는 걸 공부를 하는 거니까 메인 매출 전표를 기본적으로 그 숙지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을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상으로 세무사랑이라는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 그러한 메뉴 사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쪽에서 많이 진행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제가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 사례들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뉴 사용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데에 우리가 참고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캐치하는 게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지, 홈택스라는 어떤 플랫폼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취득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하듯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탭을 들어가면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무사랑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수취를 합니다. 홈택스나 아니면은 카드 매출 자료나 뭐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료들을 그 프로그램에서 쫙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원클릭 텍스라는 그러한 메뉴가 있습니다. 스크래핑을 해서 자료들을 수취하는, 요즘에는 대부분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 과정들을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실제
사례들을 좀 보면서 자료를 엑셀로 업로드하는 거. 근데 현실에서는 엑셀로 업로드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홈택스나 뭐 이런 외부 여신금융협회나 뭐 이런 데서 스크래핑을 해오죠, 그죠? 그 스크래핑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관련된 그 부속 서류들을 어떻게 그 작성을 하고 마감을 하는지 뭐 이런 절차를 취해서 신고서 작성까지 한번 쭉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장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 가장 큰 프로그램을 잘 쓰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그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손으로 키인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거래처 있죠. 거래처 중에 법인 하나, 그 다음에 뭐 개인 하나를 연습용으로 하나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공부하는 환경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거래처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 뭐 무슨 홍길동이라는 개인 사업자의 연습용이라는 표시를 회사 등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도 하나 여러분들이 담당하든지 아니면 좀 거래처 중에서 좀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오는 그러한 그 거래처를 하나 선택을 해서 하나 회사 등록을 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죠? 연습용으로.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그런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프로그램에는 익숙해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엑셀로 업로드하는 과정 이 부분은 제가 아마 프로그램 파일을 아마 드릴 건데 그 스크래핑하는 과정은 제 거래처를 스크래핑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거래처 회사들 있죠. 그 회사들 하나를 연습용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막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계정세법과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한 25가지 정도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사유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직권말소 사유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폐업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를 좀 추가를 했다. 뭐 실무적으로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압박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플러스 사실상 폐업을 한 경우, 사실상 폐업한 경우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와의 간주 공급 대상을 명확하게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예전에는 이제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거, 간주 공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가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를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하는 용도로 전용을 하는 경우에 공제받았던 거 토해내라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간주 공급이라는 게 그러면 대표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게 면세 사업이죠. 그죠? 과세 사업을 위해서 취득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매입세 공제받았는데 이거를 면세 사업에 전용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공제받았던 거 토해내라 이런 취지인데 그 면세 사업에 비과세 사업도 포함을 시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비과세 사업에 그 예전에 이제 면세 이것만 있었는데 비과세 사업에도 전용을 하는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명확하게 그 대상을 그 규정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제 매입세
의제 매입세액 공제. 이거는 이제 그 기한을 연장을 했죠. 그죠? 계속 연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6년 12월까지 우리가 그 음식점들 109분의 9, 그죠? 109분의 9, 108분의 8에서 계속 연장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세액공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도 역시 적용 기한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3년 말로 돼 있던 거를 26년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죠. 그죠? 개인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한 그러한 업종을 가진 개인 사업자가 카드 매출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요건 하에서 우리가 1.3% 세액공제를 해주잖아요. 그게 계속 연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로는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 사업자. 이게 이제 국외 사업자들 중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죠?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 있는 그 비사업자들한테 어떤 전자적 용역을 제공을 했을 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가산세 규정, 일반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있었죠. 그죠? 근데 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라.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매기겠다. 가산세 혹은 또 직권 등록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세금 계산서 수치 가산세 그 관할 세무서가 명확하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관할 세무서장으로 그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불편하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해서 그냥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겠죠, 그죠? 그걸로 그 세무서장이 가산세 징수를 해라, 뭐 이런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내용이 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규정이 좀 바뀌었죠, 그죠? 대표적으로 간이과세자가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또 확대가 됐죠, 그죠? 2,400만 원이 플러스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을 한 이유는 뭐 세금 때문에 뭐 대부분 그럴 텐데 영업을 하다 보니까 간이과세자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 뭐 입찰을 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간이과세자라는 게 이제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간이과세 포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할 때 한번 간이과세 포기를 하게 되면 3년간 일반과세 적용을 한다. 이 규정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계속해서 3년 동안은 계속 일반과세로 해야 되느냐. 그런 매출이 줄고 규모가 영세해지고 했는데 그 사이에 3년 안에 그러면 간이과세를 좀 다시 그 포기했던 간이과세를 간이과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터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간이과세 포기 당시에 소규모였던 간이과세 대상자를 전제로 합니다. 4,800만 원 미달의 개인 사업자. 그래서
간이과세를 재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10일 전까지 신고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규모가 작았던 그러한 간이과세자가 뭐 예를 들어서 4,800만 원 미달하는 그러한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였는데 그걸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반 과세자로 갔겠죠. 그리고 나서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간이과세 포기한 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법정 대리인 부모님의 동의서가 반드시 제출이 돼야 된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을 개정을 했다. 뭐 이렇게 추가로 했다. 그 다음에 10번째, 죄와 용역의 공급 시기 특례 규정에 이제 항목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거는 공급 시기 특례 규정, 그 선발급 세금 계산서, 대가를 받고 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 대가를 받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언제까지 발급을 해야 되느냐, 뭐 그리고 대가 수령 여부 없이 대가를 언제 받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를 발급을 했을 때 그 시기가 공급 시기다. 뭐 이런 공급 시기 특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세 번째의 공급 시기 특례 규정에 대표적으로 이제 장기 할부 판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용역을 공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를 발급을 하면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되니까 적법한 세금 계산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장기 할부 판매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이제 매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화물 자동차를 구입을 했어요. 현대자동차로부터 포터를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할부로 구입을 했어요. 3년 할부로. 그러면 할부 그 현대자동차는 할부 판매 조건부로 우리한테 재화를 공급을 했죠. 그죠? 포터를. 그러면 장기 할부 판매의 공급 시기는 대가를 각 대가를 받은 때, 그죠? 그러면 매월 얼마씩 할부를 지급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어때요? 한꺼번에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죠. 그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매입세액 공제 받고 원칙에 따르면 그거는 공급 시기를 잘못 작성을 한 거죠.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근데 이 특례 규정을 둬서 세금 대가는 언제 받았든 상관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그때 공급 시기가 도래하니까 적법한 세금 계산서로 인정을 받고 매입세액도 공제를 그냥 받으면 된다. 화물차니까, 그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같으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지만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됐다. 해상 국제 운송 용역을 제공을 하는 그러한 해운업계의 뭐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선화증권이 발행되어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외국 항행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를 미리 발급을 했다라고 하면 그 그냥 인정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적법한 세금 계산서로 봐주겠다. 단 이제 선화증권 발행일로부터 용역 제공 완료가 90일 이내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려동물. 요즘에는 이제 반려동물들이 많이 있죠. 반려견, 반려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동물 그 반려동물 진료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죠? 사람 치료비, 진료비와 거의 뭐 맞먹는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그러한 그 대상들을 좀 확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동물병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 용역이 있어요. 그죠?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 대상의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축 진료한다든지 수산동물 진료한다든지 장애인 보조견을 진료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면세 대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질병 예방 목적의 동물 진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 부가세 면제 대상이다 이렇게 이렇게 열거가 돼 있는데 이 열거에서 이제 열거 항목들이 좀 확대가 됐다. 보면은 질병 예방 및 뭐예요? 치료 목적도 치료 목적 뭐 이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치료 목적이 들어갔다. 그래서 뭐 이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고시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물병원을 기장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의사님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겠죠. 이거는 과세분입니다, 면세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텐데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보건 영역 같은 경우에도 그 의료 보건 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그 면세 대상을 좀 확대를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면세 대상 의료 보건 영역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의사들, 병의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외에 정신 건강복지법 이 법을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좀 협소하게 적용을 했던 거를 좀 확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정신 건강 뭐 증진 사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자들 그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그런 사업자들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 보건 영역의 면세 적용 대상도 좀 확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시세 면세. 기본적으로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비영리 고유번호증을 발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면 부가세하고 상관이 없었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지방자치단체 주무관청에 인허가 등록 신고된 학교 뭐 이런 그 학원 뭐 이런 그 시설들의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육 용역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받았느냐, 신고 등록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무관청에 인허가 신고 등록이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뭘 가르치든지 상관없이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세 면제 대상이 확대가 된 게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토지 임대부 주택 옛날에는 이제 주택법에 따른 주택 플러스 부소 토지 그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를 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 부가세 면제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수 토지도 그 면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땅은 시행사가 가지고 있고 건물은 이제 분양자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토지 땅은 뭐 LH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집을 져서 일반 인들한테 분양을 하고 뭐 그런 주택들을 이야기한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주택과 그 부수 토지는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데 그 주택의 범위에는 어디까지냐 이걸 정의를 할 때 예전에는 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과세를 했단 말이에요. 네, 면세로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적 용역의 면세 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는 면세 대상 거래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개인 인적 용역,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그 인적 용역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 인적 용역이 있고 뒤에 나오는 그 전문 인적 용역이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건 이제 개인, 법인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전문 인적 용역 뭐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인적 용역의 대표적인 게 뭐 저술가, 음악가 뭐 이런 분들이죠. 가수 뭐 이런 분들. 이 요건을 보면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낸다든지 뭐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사업자 등록을 안 내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한다든지. 그죠? 뭐 그런 개인 인적 영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을 낸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사업장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니까 대부분 뭐 컨설턴트들이 대표적으로 컨설턴트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업자 등록을 내면 과세 사업으로 취급을 하고요. 사업자 등록을 안 내고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3.3% 그 원천징수를 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된다. 뭐 FC들 그 보험 설계사들 뭐 이런 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고용이라는 말에 이제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고용 외의 형태도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조금 확대를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용역 중에서 이거는 이제 앞에 나오는 개인 인적 용역은 개인만 해당이 됩니다. 법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 등의 인적 용역과 관련돼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있을 텐데 국선 변호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직업 소개소, 그 다음에 장애인 보조견 훈련 용역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 공급 용역. 이걸 보시면 그 직업 소개서는 고용 알선업이 됩니다. 고용 알선업은 면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직업 안정법상의 근로자 공급 용역, 그 다음에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설비를 이용하고 물건의 제조, 수리, 건설 등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 용역. 뭐 이런 것들은 고용 알선업하고 비슷하지 않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면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 파견법상의 근로자 파견 용역. 이 근로자 파견은 뭐냐면 이거는 인력 공급업입니다. 인력 공급업. 느낌이 다릅니다. 그죠? 고용 알선업이냐, 인력 공급업이냐. 인력 공급업은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업종을 구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인력 공급업은 내가 컨트롤하는 그러한 인력 풀이 있을 건데 이 인력 풀을 내가 책임하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장에다가 보내는 거죠. 그죠? 이 고용 알선업은 뭐예요? 중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소개소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내가 사무실에서 그 필요로 하는 회사하고 구직을 원하는 그러한 그 근로자들하고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형태니까 느낌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 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규정. 원래는 세금계산서라는 거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공급받는 내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위탁 매매인, 대리인 뭐 이런 어떤 특수한 거래, 제3자가 껴있는 그러한 거래에서는 제3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길을 터놨다. 이렇게 즉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추가를 했다. 요즘에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자,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좀 있죠. 그런 사업자들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 제3자가 껴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발전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통해서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을 했다. 전력 고래소 중개인이 이제 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중개인인 한전 거래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놨단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여러분들하고는 크게 연결이 될지 혹은 뭐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그러한 사업자들과 연계가 돼 있는 그러한 거래처들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좀 추가를 했다. 기한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놨고요. 그래서 참고해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도 예전에는 3개월, 6개월, 1년 뭐 이런 식으로 그 발행 신청 기한을 확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이제 보통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매출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 공제를 적용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전자적 결제하는 부분도 그 세액 공제 대상이기는 한데 그 전자적 세액 공제, 전자적 결제 수단을 좀 확대를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도 좀 확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예전에는 이제 신규 사업자는 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도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다라고 하면 세액 공제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와 관련해서 적용 요건을 좀 완화했다. 옛날에는 3년이었는데 2년으로 좀 적용 요건을 좀 완화를 시켰다. 이 정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가 확대가 됐죠. 그죠? 간이가세자가 기준 금액이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2,400만 원 늘어났다. 2,400만 원이라는 게 이제 어디서 우리가 2,400만 원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기준 경비율 대상자냐, 단순 경비율 대상자냐, 서비스 업종의 그 기준이 기준 경비율 대상자를 단순 경비율 대상자의 범위에 2,400만 원이 있었죠. 그죠? 업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일 밑에 있는 서비스업 대표적으로 그런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냥 플러스 2,400만 원 올렸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들은 바뀌지는 않고 범위만 옛날에는 직전 사업년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데 그 8천만 원을 1억 400만 원으로 확대를 시켰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좀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간주 임대료 우리가 이제 국세기본법에 국세환급금 가산 이자율이 가산율이 3.5%로 확대가 됐죠. 그죠? 자, 이렇게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개정 사항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보시면은 적용 기한이 연장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죠? 23년도 말까지 적용했던 거를 그 기간을 확대를 해서 2026년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많이 그죠? 적용 기한이 23년에서 26년으로 바뀌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그 개정 사항들 중에서 쭉 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 공제 뭐 이런 것들은 적용 기한이 연장이 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학교 공장 등의 급식 용역, 그죠? 이것도 기한 연장이 적용 기한을 연장을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법상의 개정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러한 개정된 사항들을 좀 업데이트를 하고 이번 확정신고하면서부터 좀 적용을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